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구개죠. 지구개. 자, 우리가 보통 개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참 많이 쓰는 말인데, 그지? 보통 생물이나 지학에서 개라는 말을 쓰면 구성 요소들 간의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통해서 안정화된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나 화학에서 개라 그러면 내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영역을 개라 그러지. 이게 뜻이 조금 다르게 쓰여요. 자, 그러면 우리 지구개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인 거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림 하나 그려주면 괜찮아요. 지구개는. 일단 생명체, 생태계가 있겠죠. 그리고 생태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직권, 수권, 기권, 그리고 우리 지구 밖의 외권을 합치면 전체 집합 우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 바깥쪽 외권까지를 우리는 지구계로 보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지표에서부터 땅 가운데까지 우리 소위 땅이라고 부르는 영역. 자, 대부분 고체다라고 하면 액체인 구간이 있겠죠. 어디가 액체야? 직권에서 액체인 곳. 왜 핵만 액체입니다. 멘틀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예요. 멘틀까지 고체입니다. 자, 그리고 직권은 주로 생명체의 그치 서식지가 됩니다. 자, 수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 수권에 속하는데 하나를 빼야 돼요. 뭐가 빠지게? 수증기 빼고. 대부분 수증기는 기권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수가 육수보다 압도적으로 많고요. 바다가 거의 대부분이고 육수는 순서가 어떻게 되게? 땅에 있는 빙, 지, 하입니다. 하천수, 하천과 호수를 이루는 물. 지는 지하수, 빙은 빙하. 빙하까지는 수권으로 취급합니다. 수증기 빼고. 하천에 속하는 저수지는. 자, 그 다음에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 1000km까지의 공기를 우리는 직권으로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기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 각종 기상현상이나 우리 지구를 보호하는 장치가 기권이죠. 운석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방사성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풍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자외선으로부터도 보호하죠. 그리고 생물은 말 그대로 생명체들이고 외권은 태양이나 달 같은 우리 태양계에 속한 천체들도 있지만
우리 지구에 보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태양풍이나부터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가 되는 보호벽이 있거든요. 그 보호벽은 외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럼 봐봐.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길게까지 설명할까? 어차피 우리는 오늘 직권 하나 배울 건데. 너희들 생각에 시험 기간이잖아. 이제 이런 생각해봐. 여기 5개 나왔죠? 어떤 문제 만들 것 같아? 너희들이 선생님이면. 어떤 문제를 만들면은 아이들이 헷갈리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 점수 주더라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틀릴 만한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 네, 섞어요. 섞어놓고 바르게 연결된 말을 하고 있는 친구는 누구냐? 선생님들 자주 출제하는 패턴들 있잖아. 아이돌 가수들 멤버 이름 붙여놓고 서로 한마디씩 던지는데 맞춘 애는 누구냐, 틀린 애는 누구, 맞춘 애들로 모두 말하시오. 응? 옛날에 어떤 학교에서 이거 문제를 냈는데 진짜 강력한 팬클럽인 애가 우리 오빠는 절대 틀릴 리가 없어 해서 다 맞다 그랬다가 틀려가지고, 그런 또라이는 없겠죠. 구라같지. 구라일까 진짜일까? 절대 우리 오빠는 틀릴 리가 없어요. 눈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직권을 조사할 건데, 자, 직권을 조사하는 방법, 직접 조사하는 거랑 간접적인 게 있는데, 직접 조사하는 거는 시추, 파보는 거. 자, 시추는 우리가 땅을 파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긴 쇠파이프 같은 거를 박아 넣어서, 네, 거기에 뽑혀 올라오는 지각 구성 순서를 보는 거고요. 화산 분출물은 화산이 터질 때 용암, 마그마 이런 것도 터져 나오지만 마그마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은 안에 있던 암석들이 같이 터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사함으로써 우리 지구 내부에 어떤 원소들이, 어떤 물질들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이 둘의 좋은 점은 직접 볼 수 있다인 거고, 안 좋은 점은 뭐가 있게? 한계. 요거는 보통 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구 내부, 지표에서부터 지구 중심까지를 따지면 거리가 6,400km란 말이에요. 인간이 파고 들어간 가장 깊은 게 10km 같이 안 돼요. 화산 분출물도 10에서 20km 정도까지밖에 안 터져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응?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자, 지진파에 어떤 성질을 이용한다? 파동은 그 매질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매질에 따라서 이 지진파가 전달되는 속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혹은 물질의 경계선에서는 굴절이 되거나 속력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 깊이가 어디인지를 다양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도 지진파로 알지만 그 외에 석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광물질, 광석 같은 것들이 묻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진파로. 그리고 네, 그 외에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운석 연구. 여러분들이 이제 요 중등 과정이 완전히 중2 과정 끝나고 중3 과정 끝나고 아마 우리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선행 진도는 중3 거를 하겠죠.
방학부터는 2학기 거는 그건 이제 시험 기간에 가서 복습하면 되죠. 방학 동안부터 진도는 중3 거 출발해야지. 그래서 중2 2학기 때 중3 진도 보죠. 응? 그렇게 하고 학기 들어와서 시험 치기 전에 또 이렇게 회차 맞춰서 단원들 다시 복습시키고 그때는 아마 전기를 신경 쓸 학교가 많겠죠. 전기 친학교 빼고. 전기가 아마 2학기엔 제일 어려운 단원이지 않을까. 소순호배야 뭐 암기니까. 그럴 것 같아요. 나머지로 볼 때는. 자, 운송연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 통합과학과만 배우는데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가스 덩어리들의 대부분이 모여서 태양이 되고 태양이 불이 켜지면서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가벼운 기체들은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갔고 좀 무거운 돌이나 이런 미행성체들이 들러붙으면서 태양계 안쪽 행성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들러붙으면서 빠져나온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같은 것들이 대기를 이루면서 별이 된다고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항성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은 어쩌면 우리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덜 합쳐진 돌덩어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석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나 대기가 어떻게 왔는지 혹은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같이 진행될 수 있는데 별로 직접적인 연결성은 좀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진파 조사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구 내부 구조로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건데 빨리 필기할 거 있으면 빠르게 메모하고 바로바로 연결해서 가야 됩니다. 자, 빨리 메모할 것만 메모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내부 구조. 아까 지진파 때문에 지진파의 속력 변화로 우리 지진파에는 P파라는 파와 S파라는 파가 존재합니다. P파가 S파보다 한 2배 정도 빨라요. 정확한 수치는 요즘에 공부 자체에 필요 없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는 편인데 보통 P파는 초속 6에서 8km, 지구 내부 암석을 지나갈 때 S파는 3에서 4km 정도 갑니다. 1초에. 그렇게 해서 가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속력이 일정하게 가는 구간이 있고 어느 시점부터 두 지진파의 속력은 쭉 증가합니다. 그러더니 S파가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 영역이 나타나고 P파의 속력도 일시간에 확 한번 줄었다가 내부로 갈수록 천천히 증가했다가 갑자기 확 뛰어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 그래프는 옛날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외우던 그래프인데 요즘에는 이 그래프 자체를 안 주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진파의 속력이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여기가 지표면 이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는데 제일 끝에를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끔씩 옛날 선생님들일 경우 자 수업 들어오는 과학 선생님이 나이가 좀 많다. 나보다 늙어 보인다. 손. 야 요즘 쌤들 다 젊냐?
학교 과학쌤이 나보다 늙었다, 손. 완전 생짜야? 너희도 젊으셔, 과학생인데? 그러면은 좀, 그나마 좀 다행인데, 간혹 나이 많은 선생님들 꼭 요즘에 쓸데없는 건데, 이거 외우게 시키는 쌤들이 있어요.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의 이름 정도는 알고 갑시다. 네, 모호면 플레이밍. 줄여서 우리가 모호면이라고 부르고,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합니다. 일정 깊이에서 지진파의 속력이 갑자기 급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깊이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굳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형태예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존재합니다. 지각에는. 그런데 대륙지각은 두께가 두껍고요. 보통 한 35에서 40km 정도로 두껍고 수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해양지각 두께는 5에서 8km 정도로 상대적으로 얇아요. 그런데 대륙지각은 밀도가 작고 해양지각은 밀도가 대륙지각보다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깔려 들어가고 있죠. 밀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 밑에 얘네들이 어디에 떠 있다? 멘틀에 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대륙지각, 해양지각, 멘틀을 하면은 밀도 큰 거부터 이야기하면 뭐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 세 개에서만. 멘틀, 해양, 대륙 순으로 밀도가 작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모호면이 요 라인이 모호면이 되겠죠. 그죠? 자, 멘틀은 기본적으로 멘틀까지는 고체인데 연약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연약권이라는 층이 대류를 하면서 지각을 움직여 다니게 하는 거고요. 멘틀이 지구상의 가장 부피가 큰 영역이 멘틀층이에요. 보통 모호면이니까 30에서 2900kg까지니까 부피상으로 제일 크겠다. 그죠? 자, 핵은 보통 우리가 철, 니켈 그 외 방사성 중원소로 존재가 주로 이제 많습니다.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돌덩어리들,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덩어리가 커진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방사성 원소, 우라늄 같은 녀석들이 핵분열하면서 맨 처음에는 전부 다 마그마로 녹아요. 다 녹은 뒤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1학기 때 시험 쳤잖아. 혼합물의 분리. 정확하게 말하면 녹는 점 차이로 녹는 점이 높고 밀도가 큰 게 가운데로 먼저 가라앉아서 핵이 돼요. 그리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라앉는 과정에서 계속 방사성 원소가 모이니까 내부에서 계속 핵 반응이 일어나서 뜨거운 열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과 니켈 중심에 무거운 물질이 있는데 주의할 건
외핵에서 내핵으로 들어갈수록 온도랑 압력이 둘 다 커집니다. 그런데 외핵은 액체고 내핵은 고체예요. 온도도 내핵이 더 높지만 압력의 영향으로 얘가 고체, 얘가 액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온도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압력에 의한 영향도 없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핵이 더 압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저기가 외핵이 액체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원래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피파는 종파라서 고체, 액체, 기체 전달이 다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빛과 파동 뒤에 파동판에서 조금 나올랑 말랑하는 겁니다. S파는 횡파라서 고체에서만 전달이 돼요. 그런데 봐봐. 2900km쯤에서부터 S파는 더 안쪽으로 전달이 안 되고 끊겨버리잖아.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P파의 속력도 일시적으로 느려졌죠. 그 뒤에 압력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밀도가 높아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다시 내핵에 들어갈 때 그냥 그대로 속력 변화만 생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점프해서 변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액체고 얘가 고체고 얘도 고체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 말고 혹시 학교 선생님이 암령대 이야기 했으면 그것도 액체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암령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손? 아직 안 했냐? 너희들은? 암령대? 요즘 교육과정에 이게 없단 말이야 지금. 그거 말고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는 이거 있지 싶은데? 봐봐. 지각은 너무 얇으니까 그냥 여기 선이에요. 그럼 여기가 멘틀, 여기가 외핵, 여기가 내핵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지진이 터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땅속의 밀도 차이 때문에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휘어.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파, S파가 다 도달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굴절이 된단 말이에요. 얘랑 물질이 다르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굴절이 되면서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이게 109도에서 141도인가 하여튼 각도가 있는데 나도 까먹었어요. 선생님 외우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어쨌거나 지진파가 도착하지 않는 영역이 생기고 여기를 우리가 암영대라 그래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만 도착한다? P파만 도착한다고. 아니지. 여기 요층이 액체인 걸 알려주는 거지. P파만 도착하는 영역이 생긴다는. 그리고 요게 여기를 가면 또 한 번 더 꺾이거든. 내핵 외핵 경계에서도. 그래서 극히 일부가 여기에 조금씩 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부를 다시 고체인 줄도 알게 돼요. 근데 이건 뭐 지구과학 전공 쪽에서 이야기하거나 되게 옛날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던 거라서 내가 그래서 혹시나 물어본 거야. 학교 과학쌤이 나보다 늙은 쌤이면 옛날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학습지 만들어 주면서 옛날 내용도 섞어서 내는 선생님들이 간혹 생겨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 학교 학습지 나오면 나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 정도 짬이 되면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학습지를 들고 오잖아. 선생님이 부지런한 쌤인지 아니면 출판사 자료 가지고 와서 그냥 뽑아주는 쌤인지 티가 나요. 그리고 학습지를 보면 그냥 나눠주는 쌤들 중에 어느 회사 걸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사실 내가 너희들 요 교사용 자료 찾게 된 것도 그런 쌤 때문에 찾은 거야. 저기 동네 쪽에 동해중이라고 있는데 거기 쌤이 아래 위에 그림 양식까지 하나도 안 지운 채로 수행 자료인가 해가지고 학습지를 그냥 요즘에 내가 훔쳐보는 그 교사 전용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그대로 인쇄해서 그대로 뿌렸더라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쌤 이거 자기가 봐도 비상 출판사 자료 같은데 쌤 혹시 이거 답지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답지가 없었거든. 그게 생각해보니까 교사 전용 사이트가 있네? 아는 학교 선생한테 전화했지. 아이 톡 보낸다. 야, 그 사이트 아이디 좀 빌려줘봐. 치킨 한 마리 보내주고 아이디를 받아다가 들어가 봤더니 글자 하나도 안 고쳤더만. 그래서 그 파일을 통째로 줬죠. 답지 있는 거. 그러고 잘 됐다. 내신 대비는 이걸로 한다 해가지고. 그 자료가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자료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액체 고체인 것까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바닥에 광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물은 요거 지우고 할 거니까 요거 메모할 거 있으면 빨리 메모하고 다 메모했으면은 바로 또 연결해 갈게요. 빨리 메모. 자, 원래는 자,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돌 말하는 거죠. 암석은 광물이라고 하는 돌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고, 광물은 원소라고 하는 녀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단원이고 원소가 4단원이죠.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에서 여기까지만 끊었는데, 원소까지 알고 있으면 참 좋은 부분이 생기긴 해요. 자, 지각의 가장 흔한 원소들을 따지면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안 외워도 됩니다. 요 정도 존재예요. 옛날에는 이것도 이제 다 외우게 시켰죠. OCR팩 하나크마 해가지고. 지금 안 외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원소 이야기 잠시만 할게요. 산소와 규소와 알루미늄 얘네들로만 구성된 광물은 밝은 색이 됩니다. 여기에 철과 마그네슘이 섞이게 되면 어두운 색이 되고 밀도가 커지는 특성이 나타나요. 혹시 이제 요 뒤에 암석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화강암이라고 아냐? 대한민국의 가장 흔한 돌이거든요. 그 경주 가면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만들고 있는 그 돌 있죠. 그 학교에 보면은 창틀 밑에 은근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쿠키앤크림 같은 그 돌. 흰색, 밝은색 돌인데 사이사이에 보면 유리알갱이도 박혀 있는 것 같고 검은색 땡땡이 쫙 찍혀 있는 그 돌. 그거 보면 우리 돌 알갱이들 하나하나가 보이잖아. 유리알갱이가 석영이고요. 지금 이제 배울 광물입니다. 흰색 분필처럼 생긴 그 부분이 장석이라는 돌 알갱이고 광물이고 검은색 땡땡이가 흑운모라는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물, 알갱이 얘네들이 분자 정도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물질, 재료. 그러면 암석은 물체가 되겠지.
요렇게 해서 가는데 원소에서 얘네들이 주성분이냐 얘네들이 섞이느냐에 따라서 섞일수록 밀도가 커지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사실 나랑 같이 혼합물 공부한 친구들은 혼합물의 성질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겉보기 성질.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고 했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과 간단한 도구, 실험 등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고요. 한 2개, 3개씩 묶어서 외우시면 돼요. 일단 색과 조흔색, 굳기, 결정형과 쪼개짐과 깨짐, 그 다음에 염산반응, 자성반응, 요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거는 색과 조흔색이에요. 색이란 말 그대로 뭐다? 광물이 가지는 고유한 색깔이죠. 아까 말한 밝은색 광물도 있고 어두운색 광물도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조흔색은 요 단어가 핵심이죠. 조흔판. 그렇지. 조흔판 혹은 조흔판 혹은 초벌구이 자기판이라고 합니다. 도자기를 구울 때 흙을 반죽해서 그 도자기 모양으로 만들잖아. 얘네들을 잘 말린 뒤에 가마에 넣고 한번 구워낸 상태를 초벌구이한 자기라 그래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흙을 이루는 이 알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흙 입자들이. 얘네들을 가마에 놓고 보통 1000몇백 도 거의 2000도 가까이 구워버리면 시간을 그렇게 길게 굽는 건 아니란 말이야. 뭐 몇 시간 요 정도로만 구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속은 안 녹았는데 표면만 살짝 녹았다가 붙어요. 표면이 살짝 녹았다 붙으면서 요 표면이 되게 울퉁불퉁하고 광물 알갱이가 매우 단단하게 굳어져요. 이러면서 굵기가 증가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위에 다른 광물을 긁으면 이 울퉁불퉁한 요 철 때문에 뭐가 생길까? 그렇지. 가루의 색깔이 나옵니다. 이 가루의 색깔은 원래의 색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색깔과 조흔색 이 2가지를 가지고 광물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굵기는 서로 광물을 긁었을 때 상대방 쪽에 기스를 남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순서를 정해놓은 게 굵기예요. 옛날에는 이것도 모스 굵기계라 그래서 모스라는 지질학자가 그 모스하고 다른 양반이긴 해요. 자기 연구실에 있는 광물 조각 10개를 가져다 놓고 서로 긁어본 거야. 그래놓고 누가 제일 단단하고 누가 제일 약한지를
10개 순서로 쫙 잡아놓은 게 있어요. 활석, 방형, 인정, 석황, 감금 해가지고 활자를 쏘는 석방형이 인정 없이 석황이를 감금했다 해서 외우는 게 있는데 요즘은 외우지는 않습니다.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회석, 정장석, 서경, 황옥, 강옥, 금강석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숫자를 매겨놓은 거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단단한 거, 작으면 작을수록 약한 거예요. 숫자가 2배 크다고 2배 단단한 거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서열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안 물어봅니다. 그냥 끓기냐 끓기느냐를 가지고 비교하면 되고 참고로 얘가 6.5거든요. 그럼 얘보다 단단한 거는 서경, 황옥, 강옥, 금강석밖에 없어요. 그거 걔네들은 쇠절구에 놓고 찍어버립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뭐를 보면 된다? 가루. 갈아서 갈아낸 가루 색깔을 보는 거예요. 결정 형태는 자연에서 산출될 때 걔 결정이 어떤 모양인지를 보는 거. 뭐 육각기둥, 판상형 뭐 이런 것들이고 쪼개짐과 깨짐은 외부에서 힘을 가할 때 쪼개지는 광물은 딱 특정한 방향으로만 박살이 나고 깨지는 거는 지 맘대로 박살나요. 유리 같은 거 딱 부수면 어떻게 돼? 결대로 나가 지 맘대로 막 부서지는 방향 지 맘대로 부서지잖아. 그거는 깨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릴 때 태권도 좀 다녀본 사람들은 알걸? 우리 태권도 격파할 때 쓰는 송판 있잖아. 그거는 힘 딱 주면은 그 섬유 결대로 쪼개지죠. 그거 만약에 어떤 돌에 힘을 줬는데 딱 무조건 그 방향으로만 부서진다 그러면 쪼개짐이 되겠지. 염산 반응은 금속성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일 때는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거나 혹은 우리가 석회질인 것들 있죠. 탄산칼슘 이런 거는 이산화탄소 거품이 올라와요. 보통은 탄산염하고 반응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중등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자성은 철질 계열. 철광석, 자철석, 적철석 같은 경우는 자석에 붙어요. 자석이 될 수 있는 물. 이게 요런 건데 주로 뭐를 물어본다? 색과 좋은 색을 물어본다. 자, 조암광물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암석들을 이루는 가장 중심이 되는 광물들을 조암광물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규소랑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산염 광물이라 그래서 산소와 규소, 산화규소가 주성분이 돼요. 네, 공통원소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색이 다 흰색입니다. 혹은 흰색에 다른 색깔이 같이 섞여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암광물의 좋은 색은 흰색이 공통적으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흑운모, 아까 우리 화강암에 있는 그 흑운모 이야기했잖아요. 검은색 땡땡이. 걔도 좋은 색 흰색이에요. 각섬석, 우리 현무암에 섞여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광물 색깔은 녹흑색, 흑녹색이라고 하거든. 좋은 색은 흰색과 녹색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흰색이 깔리게 돼 있다고. 왜냐하면 전부 다 산소와 규소를 공통적으로 하고 100% 산소랑 규소로만 이루어지는 광물이 석영이에요. 크리스탈. 거기에 알루미늄이 섞인 게 장석이야. 응? 그래서 석영과 장석은 밝은 색이 돼요.
여기까지만 색깔이 밝다. 흑음모, 휘석, 각섬석, 감람석은 어둡습니다. 광물색이. 네, 검은색이거나 녹흑색이거나 그렇게 돼 있다고. 녹색, 검은색, 감람선만 황록색인데 쟤네들 그래봐야 좋은 색은 다 뭐다? 흰색 베이스로 깔리고 갑니다. 오케이? 자, 요거 메모할 거 빨리 후딱 메모하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강암까지 설명하고 잠깐 한번 브레이크 했다가 계속 이어갈게요. 화강암까지는 가보시는 게 낫겠지? 아니면 지금 잠깐 쉴까? 지금 그러면은 요거 메모하고 40분 되면 딱 시작합시다. 자, 암석 배우겠습니다. 암석. 자, 암석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거는 생성 과정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먼저 나누고요. 자, 첫 번째. 화성암은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굳어진 돌을 우리는 화성암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마그마라고 하는 거는 땅 속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열의 유입으로, 대부분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열의 유입으로 땅 속에서 암석이 용융 상태로 있는 거를 마그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해와 융해의 합이에요. 용해는 혼합물이 된 거죠. 융해는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된 거잖아. 그럼 용융은 혼합물이 녹아서 다 섞여 있는 액체처럼 돼 있는 상태. 마그마는 여러 암석이나 광물이 다 녹아서 섞여 있는 상태니까 용융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그마가 지층의 약한 층을 뚫고 올라오면서 터지는 게 뭐야? 화산이지. 화산이 터지면 화산을 따라 흘러내리는 액체를 용암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이제 화산가스도 날아가고 막 화산재 썰면 고체 덩어리도 날아다니고 하겠지. 자, 일반적으로 용암이 식어서 굳어진 거를 화산암 내부 분류입니다. 마그마가 땅 속에서 그대로 식어서 굳어지는 거를 심성암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화산암은 밖에서 찬 공기에서 빨리 식었잖아. 얘는 냉각이 빨라서 결정이 작아요. 알갱이들이 하나하나가 되게 작게 나오게 되고, 심성암은 냉각이 늦어져서 결정이 알갱이들이 크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각각 세립질, 조립질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요즘은 한자 용어들 잘 안 쓰더라고. 교육과정 한 22개정 들어오면서 더 줄었습니다. 세립이라는 건 입자가 미세하다고, 잘다고. 조립은 얘네들이 많이 뭉쳐져 있다고. 여러분들 수학여행 갔다 온 학교도 있고 이제 막 가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한데, 보통
수학여행이나 이런데 뭐 수련회 같은 거 가면 레크레이션 할 때 뭐 앞에 레크레이션 지도 강사가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막 같이 마음대로 막 춤추고 난리를 치는 시간을 주다가 몇 명 하면 그 인원대로 딱 모이는 게임 있잖아요. 그 인원대로 못 모이면 탈락하는 게임이 있다고 쳐. 2명, 3명, 4명 이러면 탈락되는 케이스는 정말 드물죠. 웬만하면은 그 옆에 있는 친구들끼리 따다닥 모아서 머릿수 맞춰서 살잖아. 근데 봐봐. 막 기타 치고 하는데 27명 하나 둘 셋 하면 3초 만에 모이냐? 27명 3초 만에 안 모여지겠죠. 그럼 우수수 탈락이지. 즉 큰 인원이 모여서 큰 결정을 이루려면 시간이 늦게 돼야 돼. 얘는 짤짤한 알갱이만 만들면 되니까 금방 모여진단 말이야. 빨리 식어도 돼. 참고로 요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탐구 그 실험형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탐구과제 형태로. 스테아르산이라는 녀석을 용용시킨 뒤에 찬물에 넣고 굳힐 때랑 따뜻한 물에 넣어서 굳힐 때 굳는 속도가 차이가 날 거 아니야. 어느 게 빨리 굳어야 돼요? 찬물이야, 따뜻한 물이야? 찬물이 빨리 굳어야 되고 따뜻한 물은 좀 천천히 굳어도 되겠죠. 물에 녹는 물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따뜻한 물, 여기가 찬물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런 과정에서 다시금 이제 돌을 나누게 되는데 광물의 색깔이 어두운 거랑 밝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암석 전체의 색이. 화산암의 어두운 게 현무암이에요. 여기가 안산암, 유문암이 되는 거고, 반려암, 섬로감, 화강암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가장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현무암과 화강암을 구분시켰을 것이고, 중등이니까 여기에 유문암과 반려암 정도까지를 같이 양쪽 코너 4가지의 위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갱이가 크고 어두운 거 무슨 암? 크고 어두운 거. 반려암. 작고 밝은 거 유문암. 크고 밝은 거, 작고 어두운 거 현무암. 요렇게. 그래프상에서 X축, Y축의 뜻 다르게 하고 A, B, C, D에서 그 암석 위치 찾기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참고로 우리 현무암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대한민국에서. 제주도에 가면 많지. 현무암 하면 딱 떠오르는 돌 모양이 뭐야? 구멍이 송송 뚫려 있잖아. 그 구멍이 어떻게 된 거냐면 마그마 상태는 이 안에 수증기라던가 여러 액체 성분까지도 다 섞여 있는 상태란 말이야. 이게 용암으로 분출돼서 식다 보면 우리 뭐 영화 반지의 제왕이나 볼케이노나 이라고 막 화산 터지고 용암 흘러내리는 장면 보면 막 거품도 푹 터지잖아.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식어서 굳어지니까 가스가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빈자리가 액체로 된 용융 상태는 얘네들이 무너져 가면서 빈 공간을 채우고 굳어지면 구멍이 안 뚫릴 텐데 가스가 빠져나가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가스 기체가 녹아있던 빈 공간은 다른 광물이 채워지기 전에 굳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뚫려 있는 구멍이에요. 알겠죠? 참고로 유문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 과정에 가면 어떤 암석으로 만들어진 화산이냐에 따라서 화산 모양이 바뀌어요. 전에 너희들 때는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어두울수록 묽어져요, 용암이. 흐물흐물한 용암이 돼. 밝을수록 끈적끈적한 용암이 돼요. 그래서 얘는 화산이 되면 요렇게 생기고, 우리나라 울릉도,
또 그 다음에 제주도 남쪽에 보면 삼방산, 서귀포 옆에 있는 산 있어요, 바다에. 그런 게 되고, 현무암은 제주도 자체입니다. 경사가 되게 완만하죠. 이게 제주도가 보면 한라산이 그렇게 높은 산인지 못 느끼지. 딱 요 중간쯤 되는 산이 요렇게 생겨요. 무슨 산이냐? 요거 하나만 그려주면 눈치를 채죠. 일본 후지산입니다. 백두산은 여기에 가까워요, 오히려. 용암이 너무 끈적해서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야, 위에 뚜껑이. 그래서 그 백두산 꼭대기 천지 크기가 여의도보다 큽니다. 거의 한개 구 크기일걸? 엄청나게 커요. 천지 크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용암이 덩어리째로 터져버린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암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퇴적암. 자, 암석의 풍화 침식으로 만들어진 퇴적물이 강물, 바람, 빙하 등등 다양한 형태로 운반되어 바다나 호수 밑바닥에 퇴적이 됩니다.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과정에서 그 자체의 무게로 꽉꽉 눌러지면서 빈 공간이 줄어드는 거를 다져질. 거기에 남아있는 빈 공간에 석회질 같은 시멘트질들이 녹아 들어가서 그 다져져 있는 알갱이들을 단단하게 굳혀주는 것을 굳어짐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퇴적암이고요. 이런 순서로 쌓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퇴적되고 다져지고 굳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층리, 보통 비슷한 뜻이 우리가 지층인지 잘못 아는 게 층리예요. 퇴적물들이 쌓이다 보면 시간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여갈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층리라 그래. 그리고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즉 퇴적암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화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석은 실제 동물의 유해다, 뼈다, X입니다. 과거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뼈 모양으로 생긴 돌입니다. 공룡 알 모양으로 생겨진 돌이고 공룡 둥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돌이고 나무 세포 모양 그대로 살아남은 돌이에요. 나무가 아닌 거야. 규화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거의 생매장 되다시피 동물이 묻히잖아. 그러면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생물 자체의 효소로 인해서 얘네들이 부스러져요. 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 분해가 안 되는 딱딱한 부분이 있겠죠. 뼈 같은 거. 그럼 맨 처음에는 뼈가 흙에 이렇게 파묻힌 상태가 되겠지? 그 상태에서 지하수나 이런 게 지나가면서 뼈를 녹여버려요. 그러면 뼈 있는 자리가 뭐가 생길까? 구멍이 뻥 뚫리겠지. 물 때문에 녹아나갔으니까. 그리고 그 지하수가 흘러 들어온 관을 통해서 다른 퇴적물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돌이 된 거야. 이걸 화석이라 그래요, 보통. 물론 극히 드물게 그 호박석에 갇힌 모기라던가 빙하에 갇힌 매머드라던가 네.
얘네들은 그냥 유해 자체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바뀐 돌이에요. 끓인다고 육수가 안 나옵니다. 곰탕 안 돼요. 자, 퇴적암은, 자, 요거 잘 알아야 돼. 자, 퇴적물의 크기와 함께 되는 거는 생성되는 깊이입니다. 바다에서. 그리고 종류에 따른 분류가 하나가 따로 있는 거예요. 퇴적암은 종류를 이야기할 때. 자, 아까 말했듯이 호수나 바다 밑바닥에서 보통 퇴적암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강물에 의해서 운반이 되다가 얘네들이 바닷물에 들어가게 되면서 바닷물에 있는 이온들하고 엉키면서 앙금이 돼서 가라앉아서 퇴적암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얕은 바다, 중간 바다, 깊은 바다. 강물 따라 내려온 퇴적물이 깊은 바다까지 가서야 가라앉으려면 입자가 무거워야 돼,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멀리까지 떠내려가서 가라앉죠. 그래서 얕은 데부터 자갈 중심, 모래 중심, 진흙 중심으로 깔아놓는 거야. 물론 여기에는 이 자갈을 굳히기 위한 모래나 진흙이 같이 가라앉을 수 있겠지. 맞지? 여기도 모래를 굳혀질 진흙이 일부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알갱이를 기준으로 여기는 자갈, 여기는 모래, 여기는 진흙이 되겠지. 그래서 이 자갈 중심이 여감, 모래 중심이 사암, 진흙이 이암이 되는 겁니다. 깊이나 퇴적물 크기에 따라서 암석의 생성되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고, 요거는 화학적인 퇴적물들이 보통 이제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바로 뭐? 화산재, 석회질. 요즘에 안 나오는데 소금. 소금은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 교과서 출판사에 따라서 나오는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화산재가 쌓인 거를 응회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화성암 아닙니다. 화산재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퇴적암이에요. 석회질이 많은 게 석회암. 왜 회자가 이상하네. 소금이 굳어진 게 암염이라고 돌소금이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사해,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한다고 정신없는데 이스라엘 부근에 있는 사해라는 호수가 있거든요. 염분 호수인데 거기 바닷물의 소금물 농도가 부산 앞바다 바닷물의 8배나 진합니다. 부산 앞바다가 퍼센트로 한 3% 정도 되거든요. 소금물 농도가. 사해 바닷물 20%예요. 6배에서 7배나 진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엔 계속 물이 증발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호수가 분명히 강에 연결된 호수고 바다랑은 연결 안 돼 있는데 거기가 바닷물처럼 짜요. 그럼 그 밑에는 소금이 지금 결정으로 가라앉아 있는 층이 있단 말이야. 그게 그대로 파묻혀서 지층이 되면 우리가 돌소금이라고 부르는 암염이 되는 거야. 네, 그거 실제로 요리에도 씁니다. 돌소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나 염전으로 우리가 소금을 얻지,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지층에 있는 암염 캐다가 부수물 제거해서 소금으로 만들어 쓰는 나라가 더 많아요, 오히려. 오케이? 자, 그래서 퇴적물의 크기,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 바뀌는데 크기는 생성되는 위치도 같이 결정한다고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 빨리 메모할 거 메모하고 이제 변성함 들어갑시다.
자, 변성암과 암석의 순환입니다. 변성암은 자, 다른 종류의 암석이 지금 원래는 중등 과정까지는 이 두 가지를 그냥 비슷하게 뭉뚱그려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미리 공부하는 김에 나눠서 공부합시다. 열을 받아서 옆에 마그마가 지나간다던가 하면서 순수하게 열만 받아서 성질이 바뀌는 암석이 있고요. 이때 압력을 같이 받으면서 나타나는 변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열에 의한 변성을 받으면 아까 우리 초벌구이 자기판 설명한 거 기억하죠? 알갱이들끼리 녹아서 표면만 녹아서 붙으면서 더 큰 알갱이가 되고 단단해진다고. 암석이 그렇게 입자가 커지고 단단해지는 변성이 열에 의한 변성이에요. 요게 이제 뭐냐면 석회암이 대리암, 우리가 말하는 대리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암이, 모래로 돼 있던 사암이 규암이라는 돌이 되고요. 그건 아니고. 원래는 이암이라는 돌이 홈펠스라는 돌로도 바뀌어요. 중간에 슬레이트라는 돌도 되고. 요건 이제 열에 의한 변성인데, 홈펠스는 요즘에 중등에선 사라졌습니다. 고등암에 있어요. 고등 지구과학 1에 있습니다. 열과 압력에 의한 변성은 우리가 염리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혹은 얘를 편리라고 하는 과정으로 같이 설명하기도 하는데 비슷한 거예요. 원래는 줄무늬 모양이, 쉽게 말하면 이 둘을 합쳐서 말하면 암석의 줄무늬가 됩니다. 이런 거야. 어떤 암석층에 다른 광물들이 이렇게, 다른 색깔 광물들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광물들이 섞여 있었다고 치자. 이런 암석층이 우리가 횡압력이라 그래서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힘을 받으면서 열을 함께 받잖아요. 그럼 암석층 자체도 짜부가 됩니다. 꽉 눌러진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제일 비슷하게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보려면 이런 거 하면 돼요. 스펀지 있죠, 스펀지. 스펀지에 매직으로 색깔을 이렇게 칠해. 그래놓고 스펀지를 양쪽에서 꽉 누르면 어떻게 돼? 요 광물들이 있었던 요 색깔층들이 내가 누른 방향에 수직인 줄무늬가 나타나게 돼요. 이게 사실 요렇게 그 어떤 암석 내에서 딱딱딱딱 영역이 끊어지는 거를 염리라 그러고, 광물이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끝에서 끝까지 쭉 이어지는 줄무늬도 생기겠지. 얘를 편리라 그러거든요. 그 반대던가 어쨌거나 얘네들 이름이 염리, 편리 뭐 그런 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책에는 염리라고만 돼 있을 거야. 큰 결정과. 근데 내가 왜 편리라는 이 단어까지를 설명했느냐? 내가 왜 편리를 가르쳐줬는지 눈치 못 챈 사람 손. 왜 편리라는 단어를 굳이 가르쳤는지 알겠어요? 얘네들 이름 봐봐. 편함, 편마음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편리작용이 일어난 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보통은 흰색과 검은색의 줄무늬가 막 기하학적으로 막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돌이 되게 단단한 돌이 된단 말이야. 모양은 되게 예쁜데 조각칼 가지고 깎아내기에는 결정이 너무 단단해져요. 그래서 특정한 모양으로 깎아내기는 힘드니까 그 돌멩이 자체를 적당히 부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놓고 보통 이제 돈 많은 집 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화단 같은 거 만들 때 경계석으로 이렇게 쌓아놓는 돌들 있잖아요. 그냥 모양하고 색깔만 예쁘면 되는 그런 돌들. 그런 조경석이나 경계석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순수하게 자 대리함, 대리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석회암이 너무 무르거든요. 그게 굳어져서 어느 정도 단단해졌으니까 되게 부잣집 바닥에 깔거나 거실 바닥이나 이런 데 부엌 바닥에 깔거나 아니면 부엌 싱크대 위에 돌판으로 통으로 올리거나 색깔 예쁘거든. 아니면 이제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 큰 성당 같은 거 지을 때 그 돌 조각 석상 같은 거 올릴 때 거기 이제 대리석 쓰잖아요. 단단하니까 대리석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봐봐. 퇴적되면 만들어지는 암석 이름이 퇴적암이죠. 이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네, 변성암이 되죠. 이 변성암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열을 받아서 표면만 살짝 녹으면 변성암이 되는 건데 열이 더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 녹겠죠. 그렇지. 열을 더 받으면 마그마가 되고 마그마가 식으면 식어서 굳어지면 무슨 암? 자, 화산암, 화강암, 화성암. 네, 화성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암이나 변성암이 풍화 침식을 받으면 퇴적암이 되는 거고 화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암석은 어느 한 가지 형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것이 끊임없이 다른 암석의 형태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구의 나이, 지각의 나이를 약 45억 년 정도로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지구상에 발견된 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돌이 8억 년인가 39억 년 된 변성암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변성암이기 전에는 퇴적암이나 그러니까 화성암이었을 확률이 높죠. 왜?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게 지각이니까.
근데 그게 변성암으로 변한 때부터 나이가 40몇 억 년이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풍화. 자, 요거 빨리 정리하고 풍화 토양 이야기 할게요. 자, 토양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풍화라는 거는 자, 침식하고 풍화가 좀 다른 게 일반적으로 그냥 풍화 침식 묶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침식은 힘으로 직접 부수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부터 파괴가 일어나겠지. 강물이 흘러가면서 모래바람이 불면서 빙하가 흘러내리면서 힘으로 깎아내는 게 침식이라고 한다면 풍화는 온도, 열, 생물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부스러져 가는 게 풍화에 가깝습니다. 전에 아마 이 시를 읽어줬었던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두운 밤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이렇게 돼 있는 식구가 있어요. 이게 장면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백골이라는 것은 내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시인 자신의 시적 자아, 혼인 거예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저항 시인이긴 했죠. 그런데 자기 같이 그 당시에 글을 쓰던 이육사라던가 그런 아예 대놓고 거의 독립운동가급으로 시를 쓰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라던가 이 정도로까지 저항을 하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약간 미안함이라든가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뒷바라지는 어느 정도 도왔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짐이 남아있었겠지. 계속 빼앗긴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거는 표현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고 해방이 돼서 지금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상처있고 쓰러지다 못해 백골만 남은 상태로 고향에 돌아왔고 이제 편안함을 얻었으니 되었다 하면서 만화적 상상으로 그러지. 누워있던 백골이 가루가 되면서 싹 깔아앉아서 날려가는 그런 모습인 거야. 그러면서 나 참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하면서 자기 또 다른 자신이 자기 자신의 혼을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의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 가루가 돼서 부스러져 날아가는 이 모습을 풍화작용이라고 쓴 거예요. 과학적 단어.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식구로 표현을 못했던 거지.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풍화작용을 이야기한다면 물이나 공기, 생물, 온도, 열 뭐 때문에 부서지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보통 이제 아까 우리 광물이 물질 단위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물질마다 고유한 성질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1단원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열팽창 정도도 물질마다 다르거든요. 그럼 화강암 같은 게 우리 대표적으로 저기 설악산 울산바위나 이런 거 다 화강암이니까 땅에서 나와서 밖으로 노출된 뒤에 계속 햇빛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된다? 여름에 팽창했다 겨울에 수축하다 이거를 긴 시간 동안 반복하면 광물 알갱이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겨요. 그 틈으로 겨울철에 이슬이 맺히거나 습기가 스며들어가고 그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암석 내부에 틈이 점점 생기고 그 틈을 통해서 암석이 깨지고 박살나고 부스러져 간다는 거죠. 결국 풍화나 침식을 통해서 암석이 자갈로, 모래로, 흙으로 부스러져 가는 것을 풍화라 그래요. 그럼 풍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구별하거나 그 예시로서 옳은 것, 틀린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지. 식물 같은 경우, 담쟁이 동물 같은 게 우리 건물 벽에 이렇게 들러붙어서 자라 올라가잖아. 걔네들이 벽에 붙는 그 구조에도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그게 암석의 일부를 녹여서 붙는 거야.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건물 벽도 부스러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힘에 의한 분류, 열에 의한 분류, 화학적으로 물질이 변하는 분류. 석회동굴이 뚫리는 것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탄산 계열의 지하수가 석회암을 만나면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동굴이 뚫리고 그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종유석이나 석순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화학적 풍화죠. 예, 그거 구별하는 거, 이거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토양인데, 자, 원래는 가장 큰 바위로만 다 구성되어 있었겠지, 위에 층까지. 그 바위층을 기반암이라 그러고, 기반암이 풍화 침식을 통해서 좀 그거보다 작은 돌덩어리 층을 이루게 되는데 이 돌덩어리를 모질물이라 그러고, 이 모질물들이 또 풍화 침식을 거치면서 그 위에 채워지는 흙이 된단 말이죠. 이 흙을 표토라고 그러고, 자, 이렇게 생긴 토양층에 비가 오거나 하면 물에 녹는 물질이 표토층에서 가라앉아서 표토층과 모질물층 사이에 심토라는 층을 다시 만듭니다. 네. 그러면 요거 토양은 뭘 외워야 된다? 자, 밑에서부터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 맞지? 생성 시간대별로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표토, 심토. 요거 순서만 외우면 돼요. 알겠지? 요거는 순서가 나옵니다. 자, 대륙이동. 자, 그 과학 시간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글자들 중에서 설이 있고 론이 있어요. 그지? 차이가 뭐냐면 설은 그 당시에 정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설이라 그래. 박재성 과학 선생님은 졸라 잘생겼다. 박재성 미남 설.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주장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그 당시 그 계열의 과학자들이 모두 다 이건 참이라고 인정할 정도의 논리적 체계가 완성이 되면 론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맨 처음에 베게너가 주장한 게 대륙 이동설이에요. 약 3억 년 전에
모든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던 판게아라는 초대륙, 그리고 나머지 다 바다. 땅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다 붙어 있고 나머지가 바다였던 이 판게아가 분리돼서 이동해서 현재 모습이 되었다. 현재의 지각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게 대륙이동설이에요. 증거로 이야기했던 거는 해안선의 모양, 화석 증거, 빙하 흔적, 그리고 지질 구조가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랑 어디가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아프리카 서해안이 완전히 들러붙어요. 그리고 그 둘을 붙인 아프리카 옆에 마다가스카르 섬 있죠. 마다가스카르 섬도 아프리카에 붙이고 마다가스카르 붙인 그 자리 밑에다가 인도 땡겨다가 붙이고 인도 붙인 곳 옆에다가 호주 땡겨다가 붙여야 돼요. 그러면 다 맞아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인도는 지금 북반구에 속해 있잖아. 인도의 빙하 흔적은 인도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적도 쪽에. 그러니까 지금 인도 여기가 적도란 말이야. 적도 위쪽에 이렇게 인도 반도가 있단 말이에요. 시나이 인도 반도가 있는데 인도의 빙하 흔적은 여기에만 있어요. 근데 인도가 아프리카 땅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다면 여기에 빙하 흔적 있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지. 여기에 이렇게 마다가스카르 섬하고 인도 땅이 여기 있었다고요. 남극 쪽에 붙어 있었다고. 인도가 여기서 올라가서 우리 아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여기에 생긴 산맥이 히말라야라고. 이렇게 부딪혀서 산맥이 밀려 올라간 거예요. 히말라야가. 이게 대륙이동설이야. 현재 판구조론에서도 히말라야의 탄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인정이 안 된 이유가 어떤 힘이 움직였느냐를 설명하지 못한 것이 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대륙이 움직여야 돼. 야 인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니까. 인도양 전체를 다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는지를 대륙이동설을 주장한 베게너는 설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베게너의 주장을 맞다라고 생각한 과학자들은 무슨 연구를 시작할까요? 네,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주장들을 하겠지. 원래 그래서 판구조론에 오기 전에 지금 사실 이 뒤에 연구 2개 더 있습니다. 고등학교 지구과학 하면 다 배워야 돼요. 네. 대륙이동설, 그 뒤에 지각이 멘틀 위에 떠 있고 멘틀이 대류를 하면서 지각으로 움직인다라는 멘틀 대류설이 나오고, 아직도 설입니다. 증거 가져와라 해서 나온 게 해저 확장설. 대서양 밑바닥에는 큰 산맥과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동쪽과 서쪽의 지층의 자기장 구조가 대칭이더라. 그래서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붙어있던 땅이 양쪽으로 갈라진 거다라는 주장이 해저 확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세계 2차 대전 때가 지난 때거든. 그래서 잠수함을 잡기 위한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해저 지형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음파로, 초음파로. 그래서 바다 밑에 지도를 그려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판 구조론인데, 이 판이라는 거는 지각 플러스 지각과 멘틀의 상부 약 100km 층까지 암석으로 되어 있는 층을 판이라고 하고, 우리 지각 전체는 여러 개의 판으로 덮여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멘틀 상부에 있는 연약권, 보통 한 400km 정도까지를 보는데, 이 연약권은 고체로 되어 있지만 천천히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고체와 액체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물질의 상태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꿀 정도면은 거의 액체에 가깝긴 한데, 꿀보다 좀 더 뻑뻑한 거. 왁스. 여러분들 머리에 바르는 왁스 있잖아. 그 끈적끈적한 덩어리 같은데 어느 정도 싹 녹기도 하는 양초 왁스, 그 반쯤 녹은 양초 그 정도 상태. 그 굳이 분류하면 그건 고체로 분류되거든. 촌농이 돼서 완전히 액체로 된 거 말고 흘러내리다가 구들락 말랑하는 그 정도. 아니면 그거 있잖아, 비뉴턴 유체. 물하고 전분가루 섞어 놓은 거. 때리면 딱딱해지는 그거. 하여튼 그런 애매한 상태들이 있단 말이야. 그 정도 상태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고, 천천히. 그래서 이 대류가 그 상부에 있는 판을 이동시켜 준다는 게 판 구조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각각의 판은 독립적으로 이동할 것이고, 맞지? 대륙판보다 해양판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판과 판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판의 경계에서는, 그 판의 경계에서는 판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판이 쪼개지기도 하고, 판이 옆으로 끓고 지나가기도 하겠죠. 서로 긁히며 지나가기도 하고,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크니까 대륙판 밑으로 끓고 들어가기도 하고. 네. 고등과정 가면 그거 배웁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뭐가 생긴다? 지진이 생기고 마그마 때문에 화산이 생기는데, 이 지진과 화산이 판의 경계선에서 마치 연속으로 이어지는 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참고로 무슨 띠를 한자로 쓰면 대가 됩니다. 우리 그 무협지나 환타지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 그게 아니고 칼을 허리에 찰 때 차는 허리띠를 검대라 그래요. 혁대는 가죽 허리띠를 가죽띠를 말하는 거예요. 혁이 가죽이란 소리.
그 우리 허리띠, 가죽 허리띠를 혁대라 그러잖아. 네. 그 대라는 게 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화산이 생기는 영역과 지진이 터지는 영역을 표시해 보니까 그 판의 경계선을 따라서 긴 띠를 이루고 있더라. 그걸 우리는 화산대, 지진대, 변동대라 그러는 거예요. 네, 화산대랑 지진대를 합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띠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걔네들을 변동대라 그러고, 대부분의 화산과 지진은 이 변동대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그중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네, 환태평양 변동대죠. 보통 우리는 여기를 불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Ring of Fire. 그래서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여기가 전부 다 산맥이에요. 알프스 산맥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탈리아 반도가 유럽을 들이받아서 밀려 올라간 산이고,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가 아시아 땅을 들이받아서 올라간 산맥이고, 이게 연결이 어디가 되냐면 알프스, 그 다음에 그리스, 터키, 아프간, 이란, 그 다음에 저기 지금 히말라야로 이어져요. 이거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은 게, 여러분들 핸드폰 구글 지도에서 레이어를 위성 지도로 바꿔서 축소해 가지고 보면 세계 지도 다 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산맥이 쭉 이어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대서양 가운데 가면 가운데 이렇게 골짜기가 쭉 이어지는 게 보입니다. 거기를 해령 화산대와 지진대라 그래요. 바닷속에 이런 산맥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안에 있는 멘틀이 상승을 하면서 마그마가 생겨서 화산이 터지는 골짜기가 있고, 그 열곡을 중심으로 땅이 양쪽으로 밀려 나오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대륙지각 밑으로 파고드는 데가 해구야. 지금 일본 옆에 일본 해구. 그 일본 해구 따라서 쭉 내려가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나오죠. 메리에나 해구. 그 사이판 옆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세계 지도에 보면 연결돼서 표시가 되고, 우리가 중등 때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띠 형태로 분포한다까지만 배우고, 고등과정 되면 거기서 화산이 터지냐 안 터지냐, 지진은 터지는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 터지냐, 그리고 이런 지형은 세계에서 어디냐, 이런 것들 다 외우게 되는데, 중등은 그냥 소개하고 끝납니다. 일단 문제 풀다가 특이하게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것 같거나 그러면은 꼭 학습지 들고 와서 물어보시고, 문제 풀 때 일부러 내 답지까지 다 넣어줬는데 보고 뺏기고 외우라는 소리 아니고 풀어볼 때까지 풀어보고, 모르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교재 표지에 선생님 핸드폰 번호 붙여놓은 이유도 카톡으로 물어보라고 한 거고요. 곧 문자로 해가지고 오늘 수업 영상은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꽤나 남았네. 자, 오늘 여기 뒤에 시험 대비 기출문제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일단 여기 좀 풀어보세요. 여기부터 풀기 시작해라.